간단하게 우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모시고 이사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장님께서는 정실련 대표와 한경덕 이사장 그리고 전 농림부 장관 역임하셨고 최근에 인생 3호작과 관련된 원양소리라는 책을 펼쳐서 xuất版 기획을 하셨는데요.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간단할까요? 아니 조금 이야기할까요? 코포라토 크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포라토 크라시. 그 데모크라시, 모든 주권이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이제 기업 자본,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코포라토크라시.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권력까지 지배하고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코포라토크라시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국가 주권의 제일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활동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코포라토크라시 상태에 아재이고 혁명입니다. 어제부터 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해 오던 추미애 의원이 법안까지도 수단안에서 국회에 내놓고 있는 입장에서 선거 대선 기간 중에 갑자기 그것을 주 어젠다로 채택해 가지고 새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 뒤에서 핑크탱크 역할을 해줬던 김종인, 이상동, 저의 오래된 형적인 동지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지금은 본차 그대로 토사 국행 횡단해서 지금 존재감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어젠다로 삼아서 대선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다시 화장실에 갈 때 하고 화장실에 돌아와서 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지금 모습이 현재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사회에서 왜 다시 경제민주화일까? 그만큼 인생이 오탄에 빠져있고 인권 행방이 유연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경제민주화는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거라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오늘 이 모임이 마련됐습니다. 이 분야의 평소 연구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유정일 박사님 그리고 이유경 신도시 심호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추미애 분께서 이거는 직접 사회를 보시면서 당신의 그동안의 생각과 함께 여러 백설 모이고 서로 토론하는 그 자리가 됐습니다. 참 열띤 토론 결과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시기를 축원하면서 제 인사를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과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삼선 의원님이죠. 신하경 의원님 짧은 축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신하경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주관하신 세미나 또 특히 유종일 교수님께서도 항상 이 문제에 전통하신데 오늘 또 이런 자리에 관련해서 정말 시간 내서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경제민주화만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 대청의 분배 이런 문제가 화두가 됐는데 그것이 아쉽게도 지금 실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쭉 성장하려면 정말 경제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많이 토론해줬는데 그것이 실종이 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좋은 이 세미나에서 그런 확신, 경제민주화가 곧 바로 우리 대한민국 성장과 분배를 확실히 하는 그런 모토라는 것을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동료 의원님이시면서 최근에 언론에도 부쩍 많이 나오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또 원내를 이끌겠다고 또 꿈을 밝히신 노영민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성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토사구팽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사실 경제민주화나 복지라는 용어가 1년 6개월 만에 정말 이상하게 서먹서먹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그게 어긋나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새 정부의 어떤 정책,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용어로까지 이것이 언론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현재 이렇게 주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이런 말씀을 이런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됐는데요. 정말 시적절한 그러한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종일 교수님께서 또 발제자로 참석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토론자로 참석을 해주시는데 많이 배우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럼 바로 본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게 된 홍보다리 정책연구원 상임고문 추미애 의원입니다. 사실은 지난 1월에 홍보다리 정책연구원이 지방재정 파탄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적절한 주제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홍보다리 정책연구원의 제2차 정책토론회 시간입니다.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라는 주제로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앞서 우리 김성훈 이사장님과 두 분의 민주당에서 실력파 의원님 두 분께서 관심을 주시면서 또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다시 되새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기존의 성장 정책이 소수 대기업 위주의 선도 성장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함께하는 공생하는 성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선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집중화, 경제의 공문정화증이라 할 수 있죠.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을 해소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 경제를 위한 신성장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이념적 논쟁의 대상으로 때리거나 또는 대기업 옥죄기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기는커녕 규제 타파를 내세우면서 규제는 처부숴야 할 원수이고 암덩어리라는 어떤 극단적인 용어도 불사하면서 서민과 약자를 위한 필요한 착한 규제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헌법 제119조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104분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1년 반 동안 준비해서 마련한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 법안을 이미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미래, The Better Economy, The Better Future, 이런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실제 목표입니다. 오늘 토론의 자리가 꺼져가는 경제민주화를 살리기 위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고견을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직접 오늘 귀중한 토론문을 만들어 오신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소개에 앞서서도 한 분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삼선이시고 또 정치 감각이 탁월하셔서 우리 당의 필요한 데 항상 귀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유인태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방 갈 건데. 먼저 발제를 맡아주시는 유정훈 교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DR 교수시며 저희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의 정책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특히 유정일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신파 진보 경제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오고 계시며 특히 지난 2012년 11월에는 경제민주화 기본법 입법 공청회에도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동실련 상임집행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한독정상학회 회장을 역임하실 정도로 학문적 깊이가 있으시며 경제 정의를 위해서는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식경제국 공공기관 평가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평가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정치경제, 서민경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박사이시고 노무라 경제연구소 등에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광림장차 법정관리 사장을 역임하시는 등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에서 빼어난 실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특히 제가 발의한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신두식 경영학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책전문위원으로 계셨고 경제정책 분야에서 민주당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행은 발제 시간은 30분이고 또 각 토론자분들께서는 10분씩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정일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종일입니다. 제가 능력이 별로 없는데 이것저것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데요. 제가 하는 일 중에 보니까 홍보따리 정책연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선배 학자로서 행동하는 학문적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노력하신 학자로서 이사장 장관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 정치인들께서 책을 많이 필요하시는데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만 죄송스럽지만 그거 잘 안 읽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구 세탁소집 집제 딸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제가 독후감까지 했었죠. 그런 연고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 딱 한 가지. 경제민주화를 잘하면 경제성장을 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인 이해와 신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적하다시피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내동댕이 치시고 거의 그거하고 좀 거의 반대 방향 같은 규제 완화에 지금 올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였나요? 7시간 동안 방송 3자가 생중계하는 사상 초유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암덩어리 싸워야 될 원수 규제를 손을 보겠다 지금 이러고 나섰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가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걸 들여다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간에는 이분이 원래부터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그걸 좀 주장하는 게 선거에 유리할 것 같으니까 좀 주장을 했고 그걸 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김성훈 야간님 친구분 되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김정인 박사님이나 이상돈 교수님 같은 거 활용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행했다 이런 애초부터 뭐 뜻이 전혀 없었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선의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은 정권 초기에 재벌 개혁한다, 무슨 경제를 좀 개혁을 하겠다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개혁 정신은 흐려지고 결국은 굉장히 친재벌적인 그런 것으로 갔던 것은 죄송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나 마찬가지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 감은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는 예초부터 뭐 그 얘기 자체가 없었고 참기업한다고 했고요. 여기 뭐 1페이지 하단에 뭐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과거에도 다 반복이 됐었던 일이고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하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힘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용률 70% 달성해야 되겠고 어이구 박근혜 뽑아놨더니 그래도 살림이 핀다 이 소리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민생을 활성화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경제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내심이 없죠. 정치인들이 인내심이 없고 이 재벌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 고위 관료들은 거의 그렇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 주도층이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언론이 대부분의 경제신문과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증폭되는 것은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을 괴롭히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던 여름에 청와대 오찬 작년 여름에 그거 할 때도 보면 결국은 30대 그룹에서 155조 원 투자를 약속을 했거든요. 이거 뭐 약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155조 원이라는 건 우리나라 GDP의 12%를 넘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느냐 아니면 뭐 좀 안 하고 속된 말을 좀 개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적어도 1, 2%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상법 개정안도 거론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우리가 기업할 맛이 나겠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을 뚫고 나가려면은 강력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민주화 진짜
올바른 방향이고 이것은 단지 경제 정의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 이거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가졌던 여러 가지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이 옛날 대중경제로부터 쭉 있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런 정책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IMF 위기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나는 모든 그 외국인 투자자들부터 해서 뭐 경제 관료들, 뭐 기업인들 가서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버텨낼 재주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햇볕 정책은 버티셨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미국 정부가 클린턴 정부가 햇볕 정책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압박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설득해가지고 이겨내셨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에 반해가지고 그거를 돌려 세울 수 있었다는 건 좀 굉장한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빛나는 보석 같은 어떤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전 세계 나보다 더 잘하는 놈 있으면 다 봐라 이런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경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전문가, 뭐 언론, IMF까지 밑에 몰아붙이니까.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제가 갖고 있는 이 경제 단면에 관한 그 직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걸 무슨 정책을 이거를 요만큼 하는 게 좋다, 저만큼 하는 게 좋다 그런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규제 완화한다는 것은 헛발질이다. 대체로 헛발질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아베노믹스에서도 이제 부조기업한다 그래서 뭐 규제하다 이런 걸 해가지고 성장한다고 자꾸 이제 그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그런 걸 껍데기는데 제가 저기 예측 하나 할까요? 지금 아베노믹스를 머지않아 고꾸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 그게 소비세 인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규제 완화하면은 당장에 예를 들어서 푸드 트럭을 지금 완화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게 새로운 무슨 거기서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죠. 당장에 무슨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것 같죠. 물론 그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푸드 트럭에 가서 사 먹으면 그만큼 동네 음식점이나 뭐 노점상이나 이런 데서 안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밑돌 때서 앞으로 되고 이런 거거든요. 아를 때 하나. 그런 일반 균형 효과가 있고 또 그 규제가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라는 것들이 또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성장 동력을 크게 찾을 수 없다. 그거를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박 대통령 때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경제민주화에 진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고 3페이지부터 그냥 몇 가지 간단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그 대중의 민주적 요구가 경제 영역에서 뭘 원했는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강자에 대해서 규제하고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거고 복지하고 재분배하는 거고 이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세 가지 큰 내용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됐던 시기가 소위 50년대, 60년대 전후 황금시대라고 하는 그때인데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소득 분배가 이때는 굉장히 그런 부의 집중 이런 현상이 굉장히 완화됐고 그래서 대압착이라고 할 정도로 부자와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보시다시피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신자유주의 정책하고 규제 완화하고 부자 감세 이때 어느 정도 했냐면요. 그 전까지 미국의 그 소득세 최고 세율이 70%였습니다. 70% 엄청난 세금인 것 같죠. 케네디가 감세하기 전까지는 90%였습니다. 그때 근데 경제 성장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거 부자 감세를 해야지
저 부자들이 열심히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능력이 특출한 사람들이니까 경제 성장을 많이 시킨다 해서 이때 이제 70%가 35%가 됐다가 그 밑에까지 뭐 30, 3%까지 내려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여러 가지 금융규제나 이런 변화들이 다시 소득 분배를 지금은 계속 악화돼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지금 2012년 통계까지 나왔는데 옛날에 그 소위 강도 귀족 시대라고 하나요? 19세기 말 20세기 쪽 완전히 독점자들이 횡행하던 그 시대보다 더 나빠진 지금 그런 상태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경제 성장이나 경제 안정을 보면 그렇게 경제 민주화가 진전됐을 때 45년부터 지금 71년 사이로 나와 있는 이때 금융 위기도 없어졌고 경제 성장률도 가장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고 각 지역별로 그렇고 아시아만 지금 중국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중국, 인도, 베트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도국의 성장이 있어서 아시아만 조금 성장이 유지되는 거죠. 이 분배가 성장이냐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분배를 자꾸 얘기하면 성장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런 프레임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낡고 낡은 패러다임입니다. 이 굉장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세계은행이나 IMF처럼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곳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배가 잘 돼야지 성장이 잘 된다. IMF에서는 특히 어떤 순간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잘할 수 있는 그 결정 요인을 5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이거 한글로 번역을 못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가장 키가 큰 게 소득 분배죠. 소득 분배가 잘 된 나라가 장기적으로 그런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지난주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분배가 잘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배가 나빠가지고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재분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자들한테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줘야 되겠다. 소위 로빈후드 재분배를 하면 이거야말로 사회주의식 아니냐,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누가 일할 만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재분배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제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IMF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를 해가지고 거기 이 연구 책임자가 공저로 참여한 그 연구에서 나왔고 이것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분배를 지금 하면 그것에 당장 그것이 성장에 손해를 끼치는 건 없고 분배가 좋아지면 그것이 지속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빨리 재분배해야 된다. 그런 정책 권고까지 그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라고 했던 IMF가 그렇게 변할 정도로 지금 그런 그 경제학계의 대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5페이지 하단에는 그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 하에서 미국에서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놨는데 보시는 대로 이 다 민주당 대통령들이 왼쪽에 다 있고요. 성장률 높은 쪽에 있고 공화당 대통령들이 다 오른쪽에 있고 딱 하나 예외가 지금 카터 대통령하고 레이건 대통령만 좀 바뀌어 있는데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공화당 대통령 때 최상위 지금 굉장한 혜택을 받습니다. 소위 1%, 0.1% 굉장한 혜택을 받지만 그건 극소수의 성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률은 낮았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때는 오히려 그 브로드 베이스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성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은 미국에서 이제 법인 세율과 경제 성장의 관계를 이렇게 봐도 이게 사실은 세율이 더 높을 때 성장률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세금 올리고 성장률이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계세금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 적어도 이런 주장은 곤란하다는 거고 소득세율을 많이 막 내리고 그런 나라가 경제 성장을 더 했느냐 이런 것도 따져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더라. 제가 고용계에 관해서 하는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 창출이 많이 안 되면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 행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 고용 없는 성장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되게 되면은 당장 일자리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성장은 되는데 고용이 안 되니까 노동자들한테는 안 가고 자꾸 이제 소수의 부를 가진 사람한테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내수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소비력이 약화되겠죠. 그것에 관한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신통한 대답들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거다라고 이제 경제학계에서 정설로 되는 건 별로 없는데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너무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87년 민주화되면서 그때 이제 노동조합이 그전에는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했는데 세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용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아웃소싱도 많이 하고 자동화 설비를 과도하게 투자하고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게 제조업에서 좀 큰 문제라고 보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독점이 진행되고 있어서 독점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생산을 확대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경제 원론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가격을 올려가지고 더 손쉽게 이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용 증대에 굉장히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게 미국 경제학계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대압착 시대에서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신자유주의 시장 만드는 걸 보면서 다시 소득 분배가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 세계 어떤 흐름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IMF 아까 말씀드렸죠. IMF도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재분배까지 주장하고 나섰고 금년 1월달에 세계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괴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논의한 다보스 포럼에서도 불평등이야말로 향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토론을 했고 노벨상을 받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라고 하는 책으로 반향을 일으켰고 지지난주 미국에서 미국 출판계 역사상 굉장히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아시나요? 대답 안 하면 저도 얘기합니다. 해리포터 아시죠? 네. 안 읽으셨죠? 해리포터 같은 지금 인기 있는 시리즈는요. 다음에 조엘 롤링이 다음 권을 언제 내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 다음에 이제 5권까지 나왔는데 6권이 나온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초미의 관심이고 사람들이 막 미리 주문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사회과학 책이 그런 반응을 받은 게 출판계 역사상 처음 있었습니다. 사회과학 책. 그 사회과학 책은 어떤 책이냐? 토마스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낸 21세기 자본론입니다. 여기 책이 이렇게 제가 사진을 해놨는데요. Capital in the 21st Century. 이 책은 작년에 프랑스에서 불어판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영어 번역본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입도선매가 일어나고 책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프랑스 책으로 보고 막 소평이 엄청 쏟아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거를 원래 4월달에 나올 거라 앞당겨가지고 3월달에 출판하는 게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21세기 자본론입니다. 이 피케티라는 사람은요. 22살에 이 천재입니다. 천재. 22살에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어떻게 MIT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엄청 똑똑한 놈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22살에 MIT 교수가 됩니다. 우리 같은 이제 대학교 가방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대학원을 할 때. 그 피케티가 가서 MIT 22살에 MIT 교수가 됐으니 자기 학생들하고 다 자기가 나이가 많고 그런데 3년을 있다가
그 자리를 집어 던지고 파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골치 아픈 정작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재밌죠? 이런 얘기 해야 돼. 돌아갔어요. 파리로 돌아가면서 뭐라 그랬느냐. 미국 경제학자들은 웬스한테 결국 수학 문제만 만들어가지고 들고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이것들이 사회의 어떤 근본 문제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안 한다. 나 이런 것들이랑 더 이상 같이 놀기 싫다. 그러고 파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Paris School of Economics라고 내 가서 집도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 소득 분배 연구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세계가 불평등해지느냐? 전 세계 소득 분배 통계에 대해서 그 같은 프랑스 친구 버클리 대학교에 있는 에마뉴엘 사이즈하고 둘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거의 경제학계에서 그전에는 소득 분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두고 맨 끝에다가 이렇게 한 두 줄 쓰고 이러던 거를 갖다가 지금 중심 주제로 올려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마크스를 다시 보는 듯한 그런 이제 책을 쓰면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가진 자들이 유산과 상속과 유산을 통해서 계속 지배자로 군림하고 갈수록 더 불평등해지는 황당무계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이 피케티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최고세율, 소득세 최고세율은 80%가 가장 효율적이고 적당하다. 80%를 계속 주장을 했었고, 작년에는 제가 칼럼에도 한번 썼습니다만 미국의 노벨상 받은 원로 경제학자죠. 다이아몬드하고 사이즈라는 그 친구가 70% 정도가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아니. 저 최고세율 맞아요. 최고세율. 저희 같은 사람은 조금 내야죠. 그렇고요. 저 8페이지 밑에 그림 왼쪽에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1대 99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80년 이후에 2배도 넘게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소득이 상위로 집중되는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소득 집중이 진행되고 있는, 심지어 스웨덴 같은 나라도 이렇게 되고 있는 정도는 조금 덜합니다만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옥스팜에서 올 초에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를 내놨는데, 여기 전 세계 1%가 전 세계 부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85명, 딱 85명이 갖고 있는 부의 크기가 전 세계 인구 반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하고 그죠? 똑같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100명의 소득이면은 지구상의 빈곤 문제를 4번 없애고도 남는다.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정부에서 내는 지니 코에피션트 이런 통계를 봐가지고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불평등이 조금 늘어나는 뭐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이게 1% 계층의 소득,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왜냐하면 서베이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숨기기 때문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거기 네모난 거 있죠? 코리아라고 중간에 있는 거 1%의 소득 집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것과 전쟁을 시작했다. 2010년에 미국에서 월가 개혁과 금융소비자법 법안, 소위 더 프랭크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연두 시정연설을 국회에 가서 연두교절을 발표하면서 불평등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최대의 도전이다. Inequality is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time. 이렇게 선언을 하고 최저임금을 지금 7달러에서 11달러로 급격하게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고, 이때 이 박근혜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을 좀 할 거랍니다. 그거는 잘한다고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부자 증세 일부 이루어졌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 얘기를 이제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제 점점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여기 그림 보시는 대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한 거는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기업들이 자꾸 못 살게 보니까 경제 민주화다 규제다 그래서 투자를 못 하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계속 그 재계와 관련된 논리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투자율은 그 11페이지 위에 그림에 보다시피 90년대 초반에 과잉 투자해가지고 우리 IMF 1위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과잉 투자했었던 거고, 다른 때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투자율이 낮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OECD에서 투자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투자를 안 해서 성장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수 부진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과 민간 소비 증가율,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밑돌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페이지 위 그림 보세요. 그 비중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 수요만큼 부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뭘로 배우냐? 계속 수출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너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시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슬로우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더 극단적으로 이 수출 대기업만 이 정책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다시피 소비를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 수출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고용을,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냐의 효과가 다른데, 소비가 압도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많은데 소비 수요가 계속 이렇게 비중이 줄어들으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영업 과잉 창출해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얘기 드리니까 미국이 한 400 인구 한 410 몇 명인가 땅 식당이 하나 있는데 한국은 76명당 식당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누가 장사 좀 잘 되면 5명, 6명이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내수가 부진하냐? 그것은 소득 분배에 문제가 있는 거다. 1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그 위에는 GNI, 우리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거고요. 밑에는 저 기업 소득이 올라가는 거고요. 기업 이윤이죠. 그다음 밑에는 가계 소득입니다. 가계 소득은 바닥으로 끼고 있고 기업 소득은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그때 돈이 빨리 넘어갑시다. 그 16페이지 보시면은 노동 생산성하고 이거 칼라로 쫙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럴 것 같았으면 이제 색깔을 진한 거하고 연한 걸로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실 거는 우리 그 자랑스러운 MB 정부가 거의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실질 임금과 노동 생산성이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증가했었는데, 그 이후로 노동 생산성 올라가도 저 실질 임금은 완전히 정체해버린 거예요. 옆으로 쫙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고용도 제대로 안 되지. 그나마 일자리 갖고 있는 사람들 소득이 안 늘어나지. 또 소득은 다 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를 하는 게 새로운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더군다나 경제 민주화는 17페이지 마지막에 한 문장 더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단순히 군대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의 후대이기도 하다. 재거래 불평이 늘더라도 중견기업 구조의 대책이도 투자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감이 불편해지는 대신 우리 제 몫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고, 이것이 진정한 성장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다시 한번 본다면 이 대공황 당시 그런 신기업 정책하고 감세하고 규제 안 하고 했던 그 후보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제가 꼬라박는, 그래서 대공황이 29년 가을에 시작하는데 33년 3월 달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경제가 수직 낙하를 계산